BTV 동전의 파이아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한국 영화에 이어서 오늘은 22년 외국 영화 베스트 10을 뽑아보겠습니다. 올해 정말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게요. 네. 평론가님께서 별점 4개 이상을 주신 영화가 총 네. 20개가 넘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아쉬우신 마음에 스페셜 멘션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도 이제 한 해 결산을 하다 보면 그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지날 때는 참 영화들이 이렇게 별로지 이런 생각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끝에서 이렇게 또 결산하다 보면 아, 올해도 네. 참 영화들이 좋은 영화가 많았구나.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렵게 10편을 꼽았는데 또 외국 영화는 아무래도 또 이제 전 세계 모든 영화들이 한국에서 다 개봉하는 거니까 10편만 꼽는 데서 이렇게 좀 아쉽게 탈락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좋은 영화가 많다고 볼 수 있죠. 10편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10편을 그냥 제목만 일단 권해드리면 혹시 저 영화도 저렇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나의 집은 어디인가, 본즈 앤 올, 스펜서, 실종, 어나더 라운드, 우연과 상상, 탑건 매버릭, 풀타임, 프랑스. 야, 저희가 심층 리뷰했던 컨텐츠들도 꽤 많이 있네요. 뭐 사실 이 영화들도 다 하나씩 소개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도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영화 좋은 영화 많았다고 베스트 대신 20 이러면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칼같이 10편으로 잘랐습니다.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12월 8일까지 영화를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네, 국내에서 개봉된 일정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추가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개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OTT에서 영화를 사실상 개봉하는 영화들이 생겼잖아요. OTT 오리지널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 드라마는 빼고 OTT에서만 공개되었더라도 독립된 영화로서 충분한 그런 작품성을 가진 영화들은 포함시켰습니다. 단편으로. 네, 화려했던 10개의 스페셜 멘션을 제치고 10위에 선정된 작품 네. 바로 윌리엄 린지 그레시엄 원작 소설을 각색했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나이트메어 앨리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약간 뭐 10편의 추가적인 작품 말할 때 피노키오도 있었잖아요. 야, 2개나 들어갔어요. 쉐이프 오브 워터로 정말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외적인 그 영향력이나 어떤 본인의 위력을 과시한 거로는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 직후에 이 두 편을 들고 나온 건데 피노키오도 좋고 사실은 나이트메어 앨리도 굉장히 좋잖아요. 고심하셨겠네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한테는 나이트메어 앨리가 더 훌륭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라는 영화랑 나이트메어 앨리라는 이 영화, 두 편의 영화를 비교하면 서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에서는 항상 동화라는 이제 모티브가 중요한데 피노키오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화의 핵심적으로 기에르모 델 토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이 참혹한 세상에서 결국은 그 세상의 비극에 맞서 싸울 것은 결국은 동화밖에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화가 말하자면 이제 참호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나이트메어 앨리는 정반대고요. 이 참혹한 세상에서 결국 동화는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화에 관해서도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자체도 약간 상반된 의견이나 생각들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겠어요? 사람도 어떤 때는 희망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것처럼.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이트메어 앨리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영화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마력 같은 게 있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기는 영화뿐만 네. 아니라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신데렐라 스토리. 아우, 대리만족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대중적인 영화들의 상당수가 신데렐라 스토리죠. 또 하나는 반대로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야기.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은근히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전락을 보고 싶어하고 또 은근히 또 지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극장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나이트메어 앨리를 보시다 보면 영화가 정말 폐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캐하게 영화가 폐수처럼 내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죠. 결국은 이제 운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야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목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허허로우니까 사실상 절망의 바닥에서 웃잖아요. 필성하죠, 뭐. 또 한편은 이제 영화를 이야기를 짤 때 이제 서양에서 나온 영화들의 또 꽤 많은 영화들이 사실상 이 정신분석학적인 이야기들을 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이트 영화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뭐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세 명의 아버지나 세 명의 그렇죠. 어머니를 통해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이 겪는 세 명의 아버지와 세 명의 어머니로 본다면 사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달리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브래들리 쿠퍼의 연기, 그리고 뭐 토니 콜렛, 윌리엄 데포도 있겠습니다만 케이트 블란쳇. 네, 압도적인 연기를 또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9위 가겠습니다.
팬텀 스레드 이후 4년 만에 돌아왔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리코리시 피자. 폴 토마스 앤더슨의 리코리시 피자는 이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9번째 영화거든요. 여태까지 본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면 저는 거의 뭐 신도라고 농담할 정도로 좋아하는 감독인데,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서 가장 밝고 가장 유머러스한 작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중에 제일 어두운 건 뭘까 생각하면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아요. 그러니까 데어 윌 비 블러드의 반대말 같은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 중에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부기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또 굉장히 재밌는 부기나이트의 시대에다가 펀치 드렁크 러브의 감각을 집어넣은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첫사랑 영화를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이 우리의 처음 경험한 그런 격렬한 감정적인 동요이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아름다운 어떤 추억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첫사랑은 미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미화되질 않았어요. 영화 속에서 두 사람 보면 사실상 자기 앞에 달아온 사랑 앞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쩔쩔매는 두 사람이고, 사랑에 너무 서투르고 실제로 바보 같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이야기랑 비슷한가 하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랑 비슷하거든요. 예. 오랫동안 지내온 여사친 남사친이 사실은 내 인생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깨닫게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자라서 성장한 그 곳이 샌퍼난도 밸리라는 곳이에요. 이 샌퍼난도 밸리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 지역이 9편의 영화 중에서 5편의 무대예요.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 역시 샌퍼난도 밸리 70년대를 무대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자전적 영화거든요. 근데 자전적인 영화들이 가는 어떤 필연적인 루트 같은 게 있는데 이 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추억이나 에피소드나 자기가 즐겼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측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리코리시 피자는 영화 속 사랑은 사실은 애들로 가고 잘 모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두 남녀가 영화의 초반에서 보면 사실상 상대방이 필요해서 만나거든요. 남자도 여자가 일 때문에 필요해요. 효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어디 가는데 데리고 에스코트 하기 위해서, 자기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고용한 게 시작이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일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서로 상대방이 일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헤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가 일 때문에 필요 없을 순간이 되는 순간 그제서야 진짜 사랑이 오는 거죠. 야. 사랑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무용성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8위입니다. 코엔 형제 중에 형이죠. 조엘 코엔 감독의 맥베스의 비극.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개봉한 적이 없고요. 애플 TV를 통해서만 공개된 네, OTT 오리지널이라고 오리지널. 말할 수 있고요. 일단 맥베스의 비극은 뭐 폴 토마스 앤더슨도 위대한 감독이지만 코엔 형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위대한 감독들이고요. 근데 코엔 형제는 항상 코엔 형제라고 불린 것처럼 두 사람이 사실상 계속 협업을 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네, 맥베스의 비극은 동생이 안 했고요. 에단 호크가 형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코엔 형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형만 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나오지?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역시나 이 형제는 각각 완전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맥베스의 비극은 당연히 맥베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비극이 있잖아요. 이 4대 비극 중에서 저는 해가 갈수록 점점점 더 맥베스의 위상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어 왕은 영화화 거의 안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주로 햄릿하고 네. 맥베스를 주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맥베스 지난 10수년간 굉장히 많이 영화화했거든요, 여러 그 번. 마이클 패스벤더랑 마리온 꼬띠아 그 영화도 좋죠. 예. 네, 그 영화 말씀하신 대로 그 맥베스도 훌륭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한 현대적인 모던한 그런 어떤 테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을 다루는 건데, 맥베스는 원래 왕이 될 정도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자기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마녀를 만났는데, 마녀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이 왕이 될 거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게 된 아내가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야심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렇죠. 그런 뜻도 없었는데, 주위에 누군가가 부추겨주고 또 결정적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벌어지는 비극이거든요. 이 테마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에서도 잘 다루고 있고, 이게 맥베스의 어떤 고유한 핵심적인 모티브이기도 하죠. 이 맥베스의 비극이 이제 이런 원작을 떠나서 가장 훌륭하다고 이 영화가 생각하는 이유는, 시각적인 연출이 뭐라고 할까요? 거의 코엔 형제의 조엘 코엔이 거의 도수를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떤 점에서요?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장면을 사실상 세트에서 찍었는데, 네. 세트라는 것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세트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요. 근데 세트 속에서 예를 들면 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카메라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인물을 어떻게 블로킹으로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통제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맥베스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이게 운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운명이라는 것을 세트 속에서 그렇게 다루니까 인위적인 느낌 때문에 이 비극이 추상화됩니다.
추상화된다. 근데 추상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감을 못 느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상화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약간 거리감이 확보되잖아요. 사실적인 영화는 우리가 이입해서 보지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어떤 시각적인 연출의 탁월함인데 제가 아까 도술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식 그다음에 영화의 안개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묘사가 맞아요. 되는데 네. 안개는 사실상 운명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아. 알 수가 없으니까 안개를 부리는 방식 하늘을 표현하는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오픈된 로케이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강호기를 뿌리기도 하고 안개를 뭐 효과로 넣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세트잖아요. 이 모든 어떤 자연과 세계를 통제하는 것 속에서 인간은 그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운명을 말하자면 폐소공포 같은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맥베스의 비극의 시각적인 성취는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고전 영화처럼 흑백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하면은 컬러를 배제함으로 인해서 색감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흑백으로 찍게 되면 컨트라스트를 강조할 수 있죠. 명암을 대조할 때 컬러를 통해서도 명암을 대조할 수 있지만 흑백 영화로 찍게 되면 명과 암이라는 두 가지 시각적인 어떤 그런 양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으로 강하게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빛과 어둠 사이를 강하게 시각적으로 대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아마 흑백 영화를 고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죠. BTV 고객님이신가요? BTV 홈에서 애플 TV 플러스 3개월 무료 체험 이벤트를 확인해 보세요. 7위입니다. 네. 프란 크렌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메스입니다. 고통과 상실 그리고 슬픔과 용서에 대한 영화죠. 이 메스란 영화에서 메스가 뭘까 하는데 미사예요, 미사. 우리나라 가톨릭에서 예배드리는 미사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식 같은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네네. 그런 걸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관해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뉴스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대량 학살을 아무런 그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총기를 난사해서 죽게 되는 특히 학교에서 그럴 경우에 더 끔찍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있고 세월이 약간 지났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텐데 가해자 측 부모와 피해자 측 부모가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리를 제공을 해주죠. 아무리 그 자리에서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이 모임을 만들어준 사람들의 취지에 부응해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해도 가해자 입장에서의 부모의 마음과 피해자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이 서로 같을 리가 없잖아요. 스트레치가 없으면 로봇이죠 거의 뭐.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 부모 보면 얼마나 끌어오르겠어요. 네. 또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나름 억울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사실은 뭐 저지른 것이 걔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서로 막 그 부부들끼리 그 일촉즉발 같은 그 상황을 영화 내내 보여주는데 영화를 보면 진짜 몸이 아플 정도예요. 너무 세밀하고도 밀도가 높아서 네. 진짜 물 쓸 틈 없을 정도로 심리 묘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영화의 상당 부분을 네 사람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밀도 높고 강도 높게 우리를 빨아들이는 영화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플래시백도 거의 없는데. 뭐 사전 설명도 없고 그래서 영화의 한 40분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 네 사람이 왜 만났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다가 서서히 어느 쪽이 가해자고 어느 쪽이 피해자라는 걸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화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배우 4명도 다들 우리가 눈으로는 익었지만 배우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스타들이 아닙니다. 근데 배우 4명이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또 각본도 너무 훌륭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연기가 다 한 영화처럼 보이겠지만 연출도 뛰어납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단일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연기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극 중에 등장하는 그 리본을 커멘트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시점을 표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의 굉장히 놀랍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심리 드라마로서 이 사건에서 사실은 우리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보다 보면 그 네 사람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의 구체적인 어떤 대사나 상황 때문에 뭐 희망이 있거나 혹은 화해가 가능하거나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 자체로 뭐라고 할까 언어 중에도 수행적인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뭐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와 성혼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면 그 말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말함으로 인해서 사실로 만드는 수행적 언어란 말이에요. 네. 이 영화 자체의 어떤 대사나 상황이 그런 수행적 언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메스라는 거죠. 미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보시라고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기시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의 고통도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영화 통해서. 또 사실은 가해자의 고통을 말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에서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일으킨 어떤 부분들이 더 강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가해자 부모도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월이 흘렀기도 하고. 자, 벌써 6위입니다. 용명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죠.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네. 뭐 레마르크의 원작 소설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도 네. 하고 영화의 역사에서도 여러 번 영화화 됐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인데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OTT로 오리지널 영화로만 국내에서 개봉하지는 않았는데 네. 워낙 뛰어난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잘 다룬 영화를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1917. 1917이라는 숫자만 봐도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또 한편에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정말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반전 영화의 어떤 궁극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반전 영화의 궁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전투 장면들 같은 것이 이제 재현이 되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전투 장면은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참혹한 전투도 액션 영화를 즐기잖아요. 전쟁 영화는 액션 영화의 하위 장르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소위 말하는 전쟁 액션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어요. 정말 극사실적으로 그랬죠. 그렇죠. 너무 참혹하고 전쟁 속에서의 두려움과 공포와 실제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감각을 전해주는데 또 하나는 그것을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어하게 찍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험한 영화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핵소고지 같은 영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시 말하면 적나라한 어떤 효과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적나라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어떤 반전 영화로서 전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진짜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 영화로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신무기의 전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무기의 발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기가 전면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되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서양 역사는 과학기술 문명이 가장 극에 달한 어떤 낙관주의적인 어떤 정점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하학적으로 발전. 네, 이대로 가면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신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가 만난 참혹한 구덩이 같은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은 그 한 3, 40년 사이에서의 성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탱크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기관총이 제대로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화염방사기도 사실상 처음 등장하고 비행기가 폭격한 것도 처음이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다 대량학살에 용이한 그렇죠. 또 어떻게 무기들이네요. 생각하면 약간 네. 현대전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런 무기들일 텐데 그럼 당대의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일군이고 프랑스군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탱크는 영국군이 처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연합군이 동맹군에 대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독일 영화예요. 독일 병사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이 전쟁의 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진동이 느껴지는 거죠. 이 진동은 뭐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참호 바깥으로 나가는데 저기서 탱크로 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탱크를 처음 본 거죠. 쏘잖아요. 그래서 쏘는데 탱크에다 총알을 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탱크가 몰려왔을 때 그 압도적인 공포감이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탱크가 사람을 직접 깔아뭉개기도 하고 얘네는 탱크를 어떻게 피해야 될 줄도 모르고 탱크를 어떻게 공격해야 될 줄도 모르죠. 이런 것이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가 돼 있고 화염 방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신무기들이 극 중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전쟁 영화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다. 또 하나 이 영화가 인상적인 것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전쟁을 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도 하루에 한두 번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병사들이. 근데 병사에서 음식들이 공급될 리가 없잖아요. 항상 굶주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을 보면 적의 참호를 공격해서 거의 이기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막 지금 여기서 프랑스 병사가 나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적이 나를 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너무 배고프거든. 그렇게 그 음식을 먹잖아요. 허겁지겁. 그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해서 이 영화는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결국은 드라마의 내용은 조국을 구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10대 후반에 내 친구가 입대하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갔을 땐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도 하는 것 같고 열정 넘치고 그랬는데 하나씩 둘씩 죽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근데 영화의 제목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거든요. 반어법인가요? 반어법이죠. 네. 영화의 후반부에 사실상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이 반어법이 주는 역설이 굉장하고요. 서부전선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독일 영화라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프랑스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부전선 이상 없다겠죠. 독일과 네. 프랑스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독일군 입장에서 독일의 시선으로 본 1차 세계대전 영화라는 측면에서 또 역시 희귀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 정도 왔습니다. 5위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죠.
애프터 양입니다. 네. 코고나다 감독이죠. 코고나다라는 뭐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고나다 감독이 이제 전작으로 발표했던 게 컬럼버스라는 역시 뛰어난 영화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준 이제 두 번째 작품 애프터 양이 있는 건데요. 코고나다 감독의 영화는 이제 일상이라는 테마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간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영화가 더 그러기도 했는데 애프터 양을 보시면 이게 SF 영화인데 그 영화 속의 상황이 무슨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규모도 상당히 소규모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집만 봐도 이 영화의 어떤 정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나무들이 약간 둘러싸인 무슨 그린하우스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미래적인 풍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목이 애프터 양인데 네. 양 이후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양은 이제 양이라고 이름 붙인 이제 중국에서 온 안드로이드. 중국인 안드로이드죠. 이 안드로이드의 목적은 이 주인공인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아이를 입양했죠. 근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중국 아이를 입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이 아이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중국 아이라는 걸. 그래서 중국 로봇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의 목적은 이 아이에게 중국인적인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교육하고 그런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란 말이죠. 근데 이 로봇이 왔는데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4명의 댄스 경연대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사람이 똑같이 맞춰서 칼군무를 하는데 아빠가 틀리죠. 그렇게 해서 3단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탈락한 게 아쉬웠는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이 로봇은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봇이 고장이 나게 되죠. 근데 로봇의 고장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 양이라는 것은 로봇의 죽음 이후를 다루게 되는 거죠. 아, 그의 기억들을 이제 되찾아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느낌인가 하면 원래 이 아버지는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인 애착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인 콜린 페럴은. 콜린 페럴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세탁기가 망가진 거예요. 쓰던 세탁기가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세탁기가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사실상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로봇에는 기록 장치가 있었는데 기록 장치를 다시 재현하다 보니까 그 로봇이 결국은 로봇의 인생에서 보았던 어떤 기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로봇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불교에서의 어떤 선적인, 선불교적인 그런 터치가 있고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조적이고 서정적이고 시적이죠. 무척이나 아름다우면서도 얘가 또 굉장히 깊어요. 또 한 가지 영화 미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점 쇼트를 너무 잘 활용한 뛰어난 영화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영화가 담아낼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잡을 수도 있고 주관적인 시점 쇼트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양이 본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영화가 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본다면 사실은 스토리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로 생략적이어서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멋진 SF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짧은 영화니까 가볍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무겁게 보셔야 되고요. 네. 4위는요.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장르의 탐색가인 조던 필 감독의 노. 조던 필 감독의 아심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겟아웃은 이미 확고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된 작품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겟아웃보다 어스가 더 좋고요. 어스보다 노비 더 좋아요. 야, 다음 영화는 과연? 네, 그 조던 필 감독은 호러라는 장르가 있고 사회 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을 때 이 결합되는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겟아웃도 그렇고 어스도 그렇고 노브도 그런데 세 편 다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설득해내는 그 상상력과 그 표현력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장르 영화를 만드는 감독치고 은유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들이 다 다층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회 드라마적인 주제를 이런 상황 속에 절묘하게 집어넣어서 강렬하게 주제의식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뛰어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비라는 영화는 조던 필이 가장 잘하는 다층적인 레이어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짜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서 아주 놀랍고요. 이 영화는 아주 역설적인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스펙터클한 장면이 있고, 반면에 스펙터클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굉장히 강렬한 뉘앙스가 있어요. 당연히 SF 영화고 호러 영화이고 뭐 스릴러 영화이고, 또 주인공들이 가족이니까 남매이니까 가족 드라마잖아요.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미디어에 관한 영화이고 영화에 관한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영화 속에 섞여 있죠. 네, 정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그쵸, 계속 그쵸. 나오더라고요. 네,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이제 핵심적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구성됐을까를 상상해 보면, 우리가 호러 영화 혹은 스릴러 영화에서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하늘로 바꿔서 상상했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거기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 미스터리거든요. 근데 그 핵심 미스터리의 끝에서 보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뭔가를 우리는 이제 비행체라고 상상하는 다시 말하면 비행 접시라고 보았던 것이 사실은 유기체였다는 상상이에요. 반전이죠. 비행 접시를 유기체로 상상하는 것, 바다를 하늘로 상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익숙한 이야기인데 아주 신선한 그런 대중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도 놀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동메달 노르웨이 영화죠.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최근에 좋은 영화들을 계속 만들기도 했지만 영화들이 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만든 요아킴 트리에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흥미로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개봉 3편 했거든요. 라우더 댄 밤스라는 영화를 보면 매즈 같은 영화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절절하게 파고드는 아주 미묘한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사실적인 심리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내에서 개봉한 델마를 보면 이거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가지고 마녀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만든 건가? 아주 장르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되게 매혹적인 감성이 느껴졌어요. 감성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개봉되는 세 번째 영화인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보면 사랑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신선하게 만들기 어렵거든요. 모든 영화에는 사랑이라는 모티브가 다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또 수많은 사랑 영화가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신선하게 그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화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감독이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 이 다음에 이 감독이 나갈 방향은 어디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 세 편 중에서도 최고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지금 정점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사랑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진짜 이 영화가 이제 모두 12개의 챕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2개의 챕터라는 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12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12달은 아니지만 1년을 완벽한 사랑을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어떤 그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악수를 두죠. 악수일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 인간이 선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나답지 않은데 그게 사랑이 우리를 뒤바꿔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간에 두 사람이 벌이는 행동들은 상당 부분 불가해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면서 불가해한 일들을 저지르는 얘기를 이 영화는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줄평 뜻이 제가 그렇게 한 줄평을 쓴 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강 저편이 있는데 네. 날렵하고 가늘고 맵시 있는 조약돌 하나를 주운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물수제비를 뜨는 거예요. 물수제비가 몇 번 튀기는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는 날렵하게 통통통통 튀어서 건너편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너무 자유로운 필치를 가졌다는 것. 사랑 영화로서 이런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한테 올해 사랑 영화 두 편이 있다면 하나는 헤어질 결심.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두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근데 네. 여러 매체에서 하나의 네네. 영화를 네. 뭐 여러 번 소개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소개하는 방식을 변주해서 하시는 게 네. 놀라운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본이 있다면 사실은 네. 정해진 규격이 있으면 그거대로 말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면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꺼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처럼 말을 하는 거죠. 메스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드디어 만점 영화 2개가 남았습니다. 답을 보셨군요. 아 예. 야 데니얼 관, 데니얼 쉐이너트 공동 연출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 미니멀하게 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화에 불필요하게 통념으로서 작용하는 뭐 의미든 아니면 뭐 테크닉이든 무엇이든 이걸 최대한 발라내서 가장 미니멀하게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가 너무 훌륭할 수 있죠. 미니멀 영화로 훌륭하게 만드는 영화의 최대의 난점은 영화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인물도 맞아. 별로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네, 초반 한 절반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후반에 이제 굉장한 부분들이 있게 되고 네. 맥시멀은 반대라서 후반이 문제예요. 초반에는 재밌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시각적으로도 재밌고 유머도 있고 근데 한 절반쯤 가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감각 자체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게 아 그러면 역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맥시멀한 그 걸작 영화들은 후반이 위험하고 미니멀한 영화는 전반이 위험하다는 제 생각이 있는데 이 영화는
맥시멀한 영화로 훌륭한 영화를 만든 케이스인데 후반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맥시멀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원심력이 강하죠.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니까 바깥으로 막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과잉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궤도를 잃고 탈선을 해요.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저앉는다거나. 정리가 안 되죠. 이 영화의 진짜 놀라운 건 그렇게 다양한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디어 넘치게 과잉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중반부에 가면 결국 남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구심력을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양자를 좋아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아이디어와 어떤 기술에 의존한 것처럼 보이는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정서적인 어떤 감동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이 영화는 사실은 구조적으로도 영화가 굉장히 난삽하게 얼핏 보이시겠지만 다중우주를 다루면서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일목요연하게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그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영화에 등장하는 코미디가 너무 웃긴데 예.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더러운 화장실 유머잖아요. 예. 사실은 그 화장실 유머가 펼쳐져도 하나도 안 이상하도록 영화를 설정한 거죠. 영화를 짠 틀이나 그 틀을 채운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심지어는 뭐 양자경을 비롯한 영화의 배우들이나 저는 그 딸력으로 나온 스테파니 수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정말 즐겁게 만들어준 올해의 대중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망의 2022년 최고의 외국 영화. 바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최고작이라고도 얼마나 말씀드렸던. 좀 뜯기 전에 말해요. 너무 그래요? 좋다. 아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올해 나온 영화는 아니죠. 작년 12월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이 발표하는 시기나 이렇게 해서 항상 12월 초에서 끊다 보니까 12월 후반에 작년에 되어서 드라이브 마이 카가 2022년 외국 영화 베스트 10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명의 훌륭한 감독들이 말을 했는데 하마구치 류스케는 젊은 감독으로서 진짜 지금 정점이라는 생각 들고 여기 아까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런 것처럼 또 올해 2편이나 한국에서 개봉했잖아요. 우연과 상상까지. 우연과 상상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2편 중에서 더 좋은 작품은 이제 드라이브 마이 카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이 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태도가 영화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영화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듣고 보는 것에 대한 리액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경청. 이제 그래서 이제 듣는다는 측면에서 표현을 하면 이제 경청이 되고 왜냐하면 또 이 영화 속에서는 듣는다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에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화의 본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히로시마에서 이야기가 있죠. 이 두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데 하마구치 류스케는 아사코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을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면 우리는 보통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지게 되잖아요. 아내와 이 주인공인 남자가 관계를 가질 때 아내는 항상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잉태하죠. 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작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남기고 결국 사라지게 되잖아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 혹은 내가 연출가로서 혹은 배우로서 직접 무대 위에서 해야 되는 바냐 아자씨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와 아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흥미로운 구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거의 힐링 시네마 같은 느낌들이 있죠.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이 영화의 결말은 거의 작은 기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큰 감동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이제 경청이다, 세상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어떤 섬광 같은 기적 같은 순간이 있어요. 연출로만은 반드시 이뤄낼 수도 없지만 그런 우연까지 초대하는 것도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배우는 기본적으로 몸을 가진 존재잖아.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고 배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상의 이야기를 외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리허설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육체를 이용해서 대사를 말하고 표정을 연기하겠죠. 근데 표정을 연기하면서도 그 순간에 생겨나는 굉장히 찰나 같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배우와 배우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둘러보는 스텝과 지금 카메라 앞에서의 위치가 주는 어떤 느낌?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순간 단 한 번 번쩍거리는 어떤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순간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정말 신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목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순간이 영화의 스토리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영화에 보면 리허설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박유린 배우와. 네. 그 장면을 이 영화에선 사실은 스토리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영화 연출로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영화를 만드는 연출가의 어떤 미학적인 방법론으로도 너무 훌륭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다루는 어떤 굉장히 스토리텔러로서의 뛰어난 능력으로 보아도 역시 훌륭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드라이브 마이 카는 한 해를 지나는 시점에서 제1위로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뛰어난 걸작이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베스트 10으로 소개드린 영화들 가운데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 또는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올해 최고의 외국 영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이어! 결합스 때 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이미 가족인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전에 할인받는 새로운 결합법을 소개합니다. 예비부부도 할인받는 요즘 가족결합. 월 최대 23,500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 때.